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진격하는 좀비 군단과 반격하는 수호 군단. 악령이 좀비 시대 3부가 되죠. 이제 한 10년 남았죠. 3부 쓰면 일단은 이제 끝나는 거죠. 1910년대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당시 한국인들은 개혁개방을 통해 근대국가 수립을 하지 못한 일을 크게 후회했다. 그래요. 어떻게 진격하는 좀비 군단과 반격하는 수호 군단이 나타나는지 알려면 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죠.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자 우리는 왜 일본처럼 개혁 개방을 하여 근대 국가로 수립하지 못했을까? 굉장히 그래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개혁 개방에 가장 심하게 저항했던 동학교도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 왕실은 1894년 동학난을 일으킨 동학교도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청군을 한반도에 불러들이지만 조선 왕실의 속은 동학농민군은 청군과 맞서 한반도에 들어온 일본군을 공격한다. 아주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동학난을 설명하죠. 또 엄청난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거 다 날조된 거라는 거예요. 다 날조된 거고 한번 그 시대를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조선 왕실은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청군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청군을 불러들인 목적이 뭔가요? 동학난을 일으킨 사람들은 몰살시키기 위해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군이 청군과 맞서기 위해서 한반도에 들어오죠. 동학농민군 입장에서 어떤가요? 큰 행운이었다는 거예요.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습격하면서 선제 공격하면서 결국은 일본군한테 몰살당하지만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일본군이 구원군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청군을 불러들인 이유가 뭔가요? 고종이 동학농민군을 몰살시키기 위함이죠. 이후에 실권을 찾은 고종은 동학을 탄압하는데 일본으로 도주한 손병희와 이용구 등은 갑신정변 인사인 박용렬을 접촉하고 비로소 자신들이 잘못을 깨우친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학농민군은 왜 자기를 몰살하려는 청군을 공격하지 않고 일본군을 공격했을까? 그 역사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조선 왕실은 청군을 불러들였는데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꼼수를 썼다는 거예요. 물론 청군과 일본군이 이제 싸우고 있는 중이었죠. 무슨 꼼수를 쓰나요? 동학난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그 지도자들한테 밀지를 보내죠. 일단 뭐 흥선대원군이 보낸 건 확실하시 되고 고종도 보냈다는 말이 있죠. 일본군을 공격하라고. 몰살당할 줄 모르고 공격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알고서 공격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동학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뭔가 큰 착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적과 아군을 구별 못한 거죠. 그 뒤로 손병희와 이용구는 철저히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되는데 특히 이용구는 조선 왕실에 대한 정오심으로 인하여 일본 정부가 조선 왕실을 무너뜨리고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냥 척영척에 외치면서 그냥 왕을 보좌해야 된다 그런 주장만 했지 막 신분제도 폐지 이런 거 주장 안 했다는 거예요. 다 그 소설 동학난 누군가가 썼는데 동학교도가 그거를 막 마치 여사처럼 가르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용구는 그래요. 일본과 맞서 싸운 인물이라는 거예요. 동학난 때. 지금은 친일파로 알려져 있지만. 근데 이제 진실을 다 알게 되죠. 고종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조선 왕실이 밀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고종이 잠깐 실권을 잃죠.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갑신정변 인사들이 실권을 잡으면서 그때 잠깐 빼고는 실권을 잡자 다 잡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은 도망치잖아요. 그러면서 통합교도들은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용구도 그렇고 이용구는 철저한 배신감 때문에 조선왕실에 증오심을 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정반대로 친일파가 된다는 거예요. 조선왕실 무너뜨려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학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선왕실이 자신들을 몰살시키려 했다. 그 사실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었겠냐는 거예요. 또 이제 새로운 국가도 알게 되고 일본 가서 이용구와 뜻을 같이 한 한국인들이 100만 명에 이르렀으니 당시 인구를 고려할 때 실로 대단한 숫자가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때 한 2천만 명 됐죠. 한 1,500만 명에서 2천만 사이였죠. 100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구가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배신감이 컸던 거죠. 조선왕실의 위선과 배신에 치를 때 이용구와 같은 동학교도나 식민지 조선인들은 극단적인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되었다. 어떻게든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돼. 조선왕실보다는 차라리 일본 정부가 나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그래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한국인들 중 조선왕실을 한국인들이 대표로 인정하고 조선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수립되었을까? 다 조선을 원했다. 한국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조선왕실을 다 원한다. 조선왕실이 집권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안 가르쳐주죠. 식민지 시기를. 수탈했다 뭐 이런 것만 가르치죠. 뭐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논리를 만들어서. 당시 식민지 한국인들이 실제로 겪은 국가는 두 종류 외에는 없었다. 한국인들은 조선왕실이 통치한 고대 농경국가인 조선을 직접 겪었거나 전해 들었고 조선 총독부가 통치한 근대국가를 직접 겪었다. 현시 한국인들은 일본이 식민지 조선인들을 수탈했다고 가르쳤지만 실제 식민지 조선인들은 조선 총독부가 통치한 근대국가가 조선왕실이 통치한 조선보다 훨씬 좋은 국가라고 생각하였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조선인들이 알고 겪은 국가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 총독부가 수립한 국가, 근대국가죠. 어쨌든 간에 식민지를 하지만 또 다른 국가는 조선이죠. 겪었거나 전해 들었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조선 왕실을 선택하지 않고 근대국가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통치한 국가가 비록 식민지라고는 하지만 조선보다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조선을 배제한 근대국가를 한국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뭐 절대다수 한국인들이 일본과 같은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 누가 그 조선을 세우려고 했냐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자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원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선거 결과도 있고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면 다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식민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차별을 전제로 한다. 차별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본 정부의 정책이 식민지 기간 내내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식민지 정책은 차별 정책이죠. 차별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항상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1930년대 이후 일본은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광대한 영토와 1000개에 이르는 종족을 통치하게 되는데 일본인만으로는
정복과 통치가 불가능했다. 한국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일본이 저번에 예전에 얘기했지만 1000개에 이르는 종족을 다스리고 그 인구는 5억에 이른다는 거예요. 중국 본토를 점령하죠. 주요 지역을. 동남아 지역도 그렇고. 종족이 1000개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려요?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 통치 파트너로 한국인을 선택하고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 역시 좋아진다. 선택했죠.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 역시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종족들에 비해서. 1930년대 조선총독부는 신사참배 일본어 사용 창씨개명을 강요하거나 권장하는데 실상 이와 같은 일은 일본인이 하는 일들이다. 신사참배 일본어 사용 창씨개명을 일본식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국인들한테 권장하거나 강요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일본 국민이 되라 이 말인 거예요. 한국인을 일본 국민으로 만들어 완전한 충성을 얻기 위해 강요했다. 그 제국을 다스리는데 반감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으로 만들면 이제 제국인이 되니까 제국의 일원이 되니까 충성을 하겠죠. 제국인이 되었을 때의 이익이 실로 컸기 때문에 식민지에 살던 식민지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에 대부분 협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하여 주변 종족들은 한국인을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불렀으며 일본이 패망했을 때 만주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은 일본인과 똑같이 취급당하며 주변 종족들의 공격을 받아 8,000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했을 때 주변 종족들이 한국인들은 일본인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8,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그랬을까요? 다른 종족들 상대로 갑질했지. 그렇죠. 어, 그래요. 원래부터 한국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실은 사대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의 속국을 자처했던 그 기간이 무려 500년을 이르렀고 한국인들 대부분은 사대주의에 빠져 반드시 1등 종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부재했다. 그런 의지는 별로 없었죠, 한국인들은.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신라시대 때는 당나라와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원래부터 뭐 고려까지만 해도 몽고랑 전투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조선 왕조 500년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1000개 종족 중 2등 종족으로 대우해주고 제국인이 되어 제국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봤잖아요. 지원명 모집하니까 경쟁률이 45대 1이고. 물론 모든 한국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 초기 항일투쟁을 위해 미국이나 중국으로 나갔던 인사들은 예외인데 그 수는 미리 그리 많지 않았다. 예외들도 있었죠. 미국이나 중국으로 건너간 이들, 뭐, 그래요. 그런 이들은, 특히 이제 미국에 건너간 이들은, 주로 이제, 현 시대 한국이 생각하는 독립을 원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국인들 역량이 너무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독립하자 그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코민텔이 있었죠. 소 연방의 일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일투쟁했다는 거예요. 좀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멀죠. 어떤 이들은 아니다 지금 뭐 도저히 뭐 상대가 안 되니까 일단은 실력을 양성하자. 이제 국내파도 있었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신일파로 하고 비난하죠. 또 중국에 건너간 인사들 중에는 또 중국 공산당이나 국민당과 연합해서 상대해야 된다. 뭐 보통 그렇게 생각했지. 독자적으로 독립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 거의 없었다고 아예 없었다고 보면 돼요. 한국인들이 역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승만 같은 경우는 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 뭐 그런 거죠. 안중근은 어떻던가요? 안중근은 또 독립을 원했냐는 거예요. 독자적인 독립을 원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이 좀 국방과 뭐 이런 걸 좀 책임져 달라. 그 연방국이잖아요. 그 식민지를 원하지 않았던 거지. 어, 그래요. 연방국까지는 오케이였다는 거예요. 안중근도. 그 동양평화론에 나와 있잖아요. 뭐 화폐를 같이 쓰고 뭐 국방을 좀 일본이 책임져 달라 뭐 그런 요구를 했잖아요. 중앙정부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연방국이 그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치를 달라. 미국처럼 미국 일종의 주처럼 대해달라 이 말이죠. 식민지 해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일본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히로부미만 하더라도 안중근이 이제 암살했지만 식민지 정책을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한이라는 거예요.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책을 실시했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이로운 혁명적 조치 역시 실시하였다. 이런 걸 사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관리들이 수탈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조선시대 관리들의 수탈과는 크게 비교된다. 역사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관리들이 수탈해서 밀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동아남도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 한국 보면 관리들이 뭐 사람 불러다가 패면서 돈 걷어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언제 없어졌냐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인데 한국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세워진 후에도 이제 관리들이 대놓고 수탈하는 경우는 없죠.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이 수탈로 밀란이 빈번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근로자들과 소작농들이 세금을 면제했는데 이는 가난한 농민들을 어떻게든 수탈하려 했던 조선과는 구별되었다. 막 가난한데 막 불러다가 막 이것저것 강요하고 세금 걷어가고 막 일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선총독부는 가난한 이들한테 세금을 면제했다는 거예요. 현 시대 보면 어떤가요? 뭐 이런저런 뭐 공제 있죠. 가난한 이들에게 큰 세금은 걷지 않죠. 조선시대 그랬냐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사라졌느냐? 한국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를 안 가르쳐 주니까. 조선 총독부가 그 면제시켰다는 거예요. 또한 제철소, 비료공장, 발전소 등을 건설하여 농촌 농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했다. 많이 공급했죠. 농촌 농민들은 과거 같으면 굶어 죽어야 되죠. 거지가 되거나. 근데 이제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소장보다 월급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생각하면 되죠. 또 약간 이제 개발이 막 시작되는 국가들에 가면 한국 기업들이 월급 많이 주잖아요. 한국 근로자하고 비교하면 작아도 똑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박정희는 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때 그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이제 잘 승화시킨 거죠. 생각을 통해서. 정신을 살펴봤잖아요. 메이지 유신과 유신헌법을 생각해 보라고. 일본을 잘 연구하고 자기 경험을 잘 살려서 그래요.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나아가 점령지의 토지를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제공했다. 만주에 제공했잖아요. 일본의 점령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인들에게 돌아가는 토지는 많아지니 그 분배되는 토지가 커지겠죠. 절대 다수의 식민지에 살던 한국인들이 그래 식민지에 살던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죠.
일본 정부에 협조하며 제국의 하순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역사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만주에 살거나 한반도에 살던 한국인들은 제국의 하순이 됐다는 거예요. 주변 종족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주변 종족들이 괜히 그렇게 봤겠냐는 거예요. 러시아인들은 한국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잖아요. 중앙아시아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일본과 통하면서 또 일본이 패망했을 때 한국인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 죽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죄 없는 사람을 자기들이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죄 없는 사람들인데 죽였겠냐는 거예요. 그 주변 종족들의 평가가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그 정확한 역사인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가르쳐 줘야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일본이 패망한 이후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조선을 거부하고 근대국가인 한국을 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범위 내에서 일본과 같은 근대국가가 자신이 아는 국가 중에 가장 좋은 국가였던 것이다. 왜 조선을 거부해요? 왜 근대국가를 세워야 된다 생각해요? 왜 조선 왕실이 집권을 반대해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세력은 근대국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폭동 내전을 일으켰고 나아가 남북전쟁을 일으켰다. 근데 공산주의 세력은 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죠. 근데 소수였죠. 선거 결과를 봤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재선거까지 실시했는데 한민당이 16석 얻는데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2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3석 얻었고 임시정부에 한독당이 3석 얻었죠. 왜 자꾸 폭동 내전을 일으키려 했냐, 선거를 안 하고. 총선 가면 자기들이 다수면 공산주의 국가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를 치러보니까 1946년 선거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국민이 군대국가 수립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폭동 내전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1946년에 폭동 일으켰지,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지, 여수 반란 사건을 일으키지. 선거로 하면 되는데 선거로 안 되니까 그 짓을 한 거라는 거예요. 총선거 반대하면서 유엔이 주재하면 부정선거 저지른다면서 자기가 주재하면 선거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뒤 이승만 정부, 군사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을 철저히 탄압하며 근대국가 수립에 매진하였고 세계의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된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했다. 그 사실이죠 뭐. 유례가 없는 속도죠. 1990년 무렵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비참한 실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공산주의 세력은 자연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다. 1990년대 중반에 그랬죠. 김대중이 무리하게 대북 정책을 추진해도 혹시 뭐 개혁 개방하려나 북한이?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켜봤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생각은 해도. 실제로 공동체가 잘 되기 원했던 많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전향하여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되었다. 또 많이 전향하기도 했죠 그때는. 하지만 한번 형성된 사람의 성향은 잘 바뀌지 않는 법이다. 새로 유입되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는 많지 않지만 학생들 사이에 공산주의 세력 인사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죠. 유입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1980년대 젊은 시절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 중에는 여전히 경제적 평등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공산주의 세력 인사로 남아있거나 돌연변이 세력 인사가 되었다. 또 많은 이들이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한 이들이 있더라. 한국 전체 인구로 보면 그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들은 호남의 껍데기 세력 인사들은 보섭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 맞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 호남의 껍데기 세력 인사들 지역주의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들과 연합 세력인 거죠.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한국인들에게 내세울 만한 공적이 없었다. 뭘 내세울 거예요? 뭐 노무현이 뭐 반시장학적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요 그런 거를? 김대중의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 뭐 그런 걸 어떻게 계속 하고 진행해요? 그게 개선되면서 한국이 계속 어려워지고 청년들도 힘들어진 거죠. 그리하여 공적과 정책으로 상대방 정당과 경쟁하기보다는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켜 집권하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계속 이제 뭐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키려 하죠. 혹은 인신공격. 정당한 경쟁을 하려 하지 않잖아요. 가짜뉴스로 가짜 광우병 사태를 일으켰고 가짜뉴스로 사드 배치를 저지하려 했다. 다 가짜뉴스였죠 뭐. 극기야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켜 박근혜 탄핵에 성공한 뒤 상대방 정당을 무력화시켜 집권하는 데 성공했다. 박근혜 탄핵 역시 그 가짜뉴스였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국정농단, 제도적 국정농단 그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200건의 문서가 전달되는데, 아니, 민간인이 최순실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내지 말아야지. 또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물론 뭐 과거에 이제 장기간 비서 역할을 했으니까 조언을 했겠지만, 그게 뭐 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돈 받아 먹고 뭐 인사 추천했거나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마치 막 그 200건 보여주면서 1년 정도 그 전달되다가 중단되었는데 정권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하고 열람밖에 안 되는 태블릿 PC를 가지고 막 수정했다면서 200건을 다 최순실이 검토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고. 그 1년 뒤에 왜 중단돼요? 민간인이 그거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귀찮죠. 그 연구하면서 하려면 보내지 말아야지. 가짜뉴스로 밀란 일으킨 거 아니에요. 뒤늦게 학생하기 시작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암암리에 활동하거나 거리에 나섰지만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했다. 안 되겠다, 나서야 되겠다 이러면서 댓글 활동도 하고 막 거리에 나서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냥 탄핵을 막지 못했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에게 베풀던 관용을 철회했고 이제 같이 투쟁하는 거죠 뭐. 건국 시기와 같이 다시 투쟁 모드로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관용은 안 되겠어. 우리도 투쟁해야 되겠어. 관용 모드에서 투쟁 모드로 바뀐 거죠. 상식 밖의 일을 벌이니까.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